네, 안녕하십니까.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늦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발상법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오죠. 와서 선생님 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선생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맥락은 있습니다. 워낙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애가 와서 하는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질문 아닌 질문. 근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한 것이 못내 캥기는 이 학생은 그냥 그걸 답으로 알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조금 더 이제 용기가 있는 학생은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돼 합니다. 그러면 정신 집중하지 않은 학생은 또 자기 탓이려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죠. 또 좀 용기가 있는 학생은 정신을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신을 한 군데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한 군데 모으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 묻는 사람도 별 기대하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도 상대가 그 대답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들을까, 열심히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손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좌절시킨다는 것이죠. 발상법을 공부했는데 발상을 제대로 못한다면 발상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발상법에 대해서 분명히 매우 구체적이고도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됐는데요. 실제 그러한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조적인 발상도 하라고 하고 좀 체계적으로 사고하라고도 하고 좀 깊이 있으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이 되고 또 그러한 글들이 좋은 글들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좋은 글은 일단 좋은 글은 뭐라고 그랬죠? 꼭 써야 할 것을 꼭 써야 할 곳에 꼭 써야 할 만큼 쓰라고 했습니다. 훈남, 훈녀들은 그래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만큼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막상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도 또한 보통 문제는 아니죠. 타고난 미의식이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글은 뭐냐 했을 때 꼭 써야 할 것을 꼭 써야 할 곳에 꼭 써야 할 만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진정성입니다. 잘 조금 못 써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썼다면 야, 꼭 써야 할 것이니 꼭 써야 할 곳에 있어? 꼭 써야 할 만큼 있어? 이러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글들이 제일 최선인데 지난번 과제를 내드린 여러분들의 글은 저한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과제를 낸 분들한테 미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칭찬의 박수를 제가 막 먼저 칩니다. 박수를 하시죠. 페이스북을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페이스북에 과제를 올려놓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의 제 의견들을 달아드렸습니다. 그 의견을 달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 없냐가 우선적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진정성 있게 다 해주셨고 그 진정성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꼭 써야 할 것을 꼭 써야 할 만큼 꼭 써야 할 곳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조금씩 코멘트를 달아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미 갖고 계시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결국 과제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말과 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머릿속에 있는 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대로 죽으면 더더욱 정말 덧없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있는 많은 경험, 많은 아픔도 좋고 기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 쏟아내는 그런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쏟아낼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손쉽게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가, 펼쳐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시 1, 2, 3차시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쏟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맨 처음 드렸죠. 그래서 1분간 글쓰기도 하고 1분 생각하고 3분간 글쓰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변형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서 1분간 생각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연습들을 지금 차근차근 하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계속되지만 계속 조금씩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화 과정이니까 심화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그건 다 했으니까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안 해가 아니라 처음 시간에 했던 것들을 계속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바탕 위에서 발상법에 대한 얘기를 갖다 드리는데 이미 조금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것은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발상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육하 원칙을 활용하는 발상법입니다. 육하 원칙을 하면 다 기억나시죠? 육하 원칙이 뭐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나 되는데 다 기억하시죠? 버스도 숫자가 4자리 되는 이상 저는 기억하는 것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하고 포기하게 됐는데 6개나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수없이 들으셨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언제 가르쳤는지 잘 기억 안 난다고 그러세요. 한번 생각 때려보세요. 언제 배우셨어요? 육하원칙이라는 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같은데 실제 언제 배우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때 약속 장소요? 지금 초등학교 때 언제? 지금 질문은 초등학교 때 언제냐고 그랬습니다. 질문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러면 4학년인가요? 5학년인가요? 6학년인가요? 기억나세요? 2학년이요? 오, 영재학교. 4학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6학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럿이에요. 언제 배우셨는지는 딱히 잘 안 떠오르시죠? 근데 정말 그렇게 수없이 많이 얘기하셨나요? 많이 듣진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하원칙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언제 어디서 뭐 이거 빼놓고 그러면 육하원칙은 어디다 쓰죠? 기사문 또요 기사 작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기사를 지금 쓰셨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런가요? 기사 작성 또요. 일기 쓸 때 육하원칙으로 쓰라고. 이거 수사라면 예? 수사할 때 수사. 그러니까 수사할 때 그러니까 수사도 많이 하셨고 수없이 반성문 쓸 때 그러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너는 기사를 많이 써야 되고 일기도 많이 써야 되고 수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반성문도 많이 써야 되니까 꼭 배워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보통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은 맞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게 언제 가르쳤는지 당신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육과정에서는 뭐 4학년 때 바른생활에서 가르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뭐 말하기 듣기 거기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경력에 따라서 다른 얘기들 하시는데 정확히 언제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잘 모르고, 육하원칙 그러면 기사 작성, 신문 기사 작성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 더 나오면 OW1H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how, when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how가 되는 거죠. 그래서 OW1H인데 왜 배웠느냐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정도에 머무릅니다. 대충 여기에 머무르죠. 신문 기사 작성하는데. 근데 전 국민이 신문의 나라도 아닌데 전 국민이 신문 기사 작성하느라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읽고 기억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어느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다 합니다. 이 OWH가 기억이 안 나서 그게 뭐였더라, 나머지 한 개가 뭐였더라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5가지 넘어가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지는 이건 잘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희한하게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제외하고도. 수사해 보신 적 손들어 보시죠. 수사해 보신 분. 여기 안 계시고. 반성문 쓰실 때 써본 적이 있다. 솔직히 손들어 보시죠. 네, 한 분, 2분 정도가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일기 쓸 때 육하원칙을 활용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 분, 2분? 드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2분. 신문기사 작성에 난 썼다. 여기 신문기사 작성하실 때 있으니까. 네, 2분. 2분 정도. 네, 3분? 드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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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할 때, 말하기에 써라. 그 교육과정에서는 분명 말하기 듣기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말하기에도 써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쓰기에도 쓰는 것은 당연한데 글쓰기에서 신문 기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일기도 아니고 수사, 반성문, 진술서 뭐 이런데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우리 머릿속에 잘 안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것처럼 말하기나 글쓰기에 있어서 이 육하원칙을 활용하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 대단히 편리한 까닭을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써보시고요. 육하원칙. 우선 언제가 있죠.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머지 뭐죠? 왜입니다. 이게 왜 잊혀지지도 않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느 바보가 살았는데 이런 식이죠. 옛날 이야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저 미국 쪽이나 뭐 영국 쪽에도 마찬가지죠. long time ago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느 바보가 살았는데 해서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서양의 이야기들의 가장 기본이 이것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는 시간의 축이죠. 시간을 깔아놓습니다. 숙종대왕 때 하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홍탄소한테 홍탄소 집이 있었는데 하는 식으로 되고, 어디서 하는 건 이건 공간이죠. 공간. 누가는 뭘까요? 주체가 되는 거죠. 무엇을은요? 대상 이런 게 되고, 어떻게는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됩니다. 왜는 뭘까요? 의도, 이유, 뭐 좀 더 나아가게 이렇게 이제 의도나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왜 했냐 하는 것이죠. 왜? 그냥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2가지 유형이죠. 자신이 공부 못한다고, 안 하고 못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있는가 하면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야, 니네들 열심히 공부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 고용할게. 이런 식입니다. 너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너는 비서실장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너 맨날 노는 너는 마케터. 뭐 이런 식입니다. 다 큰 소리는 칩니다. 그래서 네가 뭐 대학은 가기 어려운데 그럼 나중에 뭐 할 거냐? 군대는 가야 될 텐데 군대 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자기는 사업을 할 거랍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겠구나. 예, 창업을 해야죠. 묻습니다. 언제 할 거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중에요. 학교 졸업하고요. 나중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못해? 요즘 보면은 청소년들, 마이스터교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도 하던데? 그 TV에 맨날 나오더라. 뭐 스카우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이왕 할 거면 먼저 해보는 건 어때? 그럴까요? 또 이럽니다. 뭐 그럴까요 가지고 하면 망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너 군대 가기 전에 할래? 아니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할래? 언제가 좋을까요? 저한테 대면서 내가 물어봤다 너한테. 내가 물었는데 나한테 다시 묻니? 어디서 할 거야? 목 좋은 데서 하겠답니다. 목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가 또 절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금도 알겠구나. 권리금이 뭐예요? 야, 누구나 다 목 좋은데 잡고자 하면 그 빌려주는 사람이 어떻겠냐? 뭔가 여기에 웃돈이라는 게 붙기 마련이다. 그래요? 그럼 저 홍대학 같은 데는 뭐 이런 권리금 이런 게 뭐 1억, 2억도 간다고 그러더라. 1억, 2억 있냐? 없는데요. 그래? 목 좋은데 잡기는 그런 것 같다. 이제 표정이 조금씩 좀 이제 달라지죠. 누구랑 할 거야? 제가 하죠. 그러면. 너는 그러면 주식회사는 안 할 거야? 주식회사 해야죠. 그럼 동업은 안 해? 혹시? 동업은 안 해요. 근데 주식회사는 할 거예요. 너 혼자서 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나오냐? 회사라는 건 모여서 만든 거라고 하는 건데 주주들의 돈을 다 모으고 주주도 있고 이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넌 지금 너 혼자 하겠다고 하는데 주식회사 만든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유한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차이나 아니? 잘 모르는데요. 그게 뭐예요? 네가 알아야 될 걸 왜 나한테 자꾸 물어? 난 국어 선생인데 내가 뭐 알아 이런 거? 나는 몰라 하고 얘기합니다. 뭘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답할까요? 돈 되는 거면 다 하겠대. 이제 나하고 인연을 끊자. 너는 돈 되는 거라고 한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니? 뭐 마약도 할 수 있고 넌 뭐든지 다 팔아먹겠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돈 되는 거라면 이제 사제의 인연을 끊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죠. 저를 어떻게 보시죠? 넌 지금 그럼 뭘 팔겠다는 거야?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 내가 물어보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돈 되는 걸 내가 알면 내가 팔러 다니지 너한테 묻겠지. 무섭죠? 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뭐라고 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답니다. 저는 죽지는 말고 죽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광고지 같은 것들이 광고도 많이 해야 되겠네. 해야죠. 그러면은 이런 전단지 이런 거 뿌릴 거니? 뿌려야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양면으로 된 거로 뿌려? 아니면 단면으로 된 걸로 해야? 아니면 흑백으로 할 거야? 아니면 컬러로 할 거야? 근데 수량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거야? 수량이 많아질수록 이게 값은 싸진대더라. 많을수록 좋고 싼 것일수록 좋죠. 근데 너가 갖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돈이 없다면 샌드위치맨처럼 패널이라도 들고 네가 왔다 갔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해야죠. 그럼 넌 어쨌든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잘 모릅니다. 왜 창업하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돈 벌려고요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잘 헤아리시는 건가요? 돈 벌려고 합니다. 돈.
그래, 그럼 너는 장사 꾸는데도 기업가는 못 되겠다. 저 기업가 할 건데요. 야, 돈만 버는 사람은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야. 기업가는 여기 철학이 있어야 돼. 너가 돈을 왜 벌고 싶은 거야? 쓰려고요. 어디다 쓰게? 뭐 집도 사고. 자, 여기서 똑같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돈을 버시면 어디다 쓰실 겁니까? 집도 사고, 예, 예,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딱 4개예요, 지금? 빨리 말씀해 보세요. 돈을 번 다음에 어디다 쓰실 거냐고요? 기부도 하고, 학교를 짓고 싶고. 6개요? 6개 외에 빨리 다른 뭐 있으면 빨리 떠올려 보세요. 제가 모 여고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여고에 가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좀 다르긴 다른 거지. 구두요 하고 얘기해서 저를 아주 기함을 하게 했는데, 구두를 사고 싶다는 얘기가 그렇게 절실한 욕망인지 잘 몰랐어요. 구두를 사고 싶다 그러잖아요. 구두도 하나 사드리죠, 그럼요. 뭐 있을까요, 또? 복지시설을 하나 만들고 싶다. 또, 에? 거울? 결혼을 돈으로? 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여기 또. 결혼 비용. 비용.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또 뭐? 예? 예? 섬. 섬을 하나 사서 도주가 되시겠다는 이제 꿈을 키우시는 것 같고. 또 뭐, 지금 10개도 안 됐어요? 9개밖에 안 됐어요. 예? 여행은 아까 했습니다. 3번째인 거로 나왔어요. 자, 이 9개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다 돈 버는데 쓰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돈 벌겠다고 하는데 왜 돈을 벌겠다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다 막연하다. 지금. 이 아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갖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죠. 왜 따져야 되냐면요. 이 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꾸로 이 학생이 이제 사업자가 되겠다고 해서 뭐 나섰을 때 돈은 없으니까 돈을 대출을 갖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가야 되겠죠. 그럼 은행에다가 대출을 뭐 희망하는 어떤 제안서를 써놔야 되겠죠.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얘 보니까 얼굴이 좀 생겼어요. 내지는 말을 잘해요. 또는 뭐 왠지 끌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100원, 200원도 아니고. 그러면 이 친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 시기를 결정해야 되죠. 은행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장이신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은행에 그 여러 가지 감독 장치들도 있는데 돈을 웬 사람이 와서 빌려주겠다는데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겠대요. 나중에 언제냐고 했더니까 어물어물해요. 그럼 어떻게 빌려줍니까? 사업 시기를 밝혀줘야 되죠. 어디서는 뭐죠? 사업장이죠. 사업 장소가 어딘지. 시흥시에서 하겠다면 빌려주는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겠다면 빌려줘야 됩니까? 브라질에서 하겠다면요? 왜 시흥의 돈을 여기에서 그리고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빌려주지 뭐하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냐는 겁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사업 장소도 중요합니다. 누가 그럼 뭐죠?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할 건지 알아야죠. 가서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한대요. 여기 대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대요. 그럼 이거 빌려줘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사업대사이니까 이게 요즘 얘기하는 아이템이죠. 도대체 뭘 갖고 사업을 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템도 없는데 빌려줄 수 없죠. 어떻게 하냐면 뭐죠? 사업 전략입니다. 마케팅을 포함해서 사업 전략. 이건 말 그대로 사업 철학이 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벌어서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빌려주기가 훨씬 더 좋죠. 부담스럽지도 않고.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쪽에 빌려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좋잖아요. 돈 많으면 하는 사람을 빌려줘야 돼요. 같은 돈이라면. 나중에 어떤 게 최소한 자기한테 책임이 덜 가겠습니까? 책임의 만으로만 따져봐도.
복지시설 빌려줬다는 게 이걸로 복지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쪽에 빌려주는 게 훨씬 사회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철학이라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는 사업, 대출 희망서, 사업 제안서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6갈래의 축을 떠올려 보시라 하는 겁니다. 시간의 축을 따져보고, 공간의 축을 따져보고, 주체의 축을 따져보고, 대상의 축을 따져보고, 방법과 수단, 그리고 의도와 이유 이런 식의 것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놓칩니다.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홈쇼핑용으로 얘기하면 주방용 6종 무슨 뭐 조리 세트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6개는 깔아놓자 하는 것이죠. 6개 중에서 꼭 6개를 다 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6개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신문기사를 읽어보면요. 실제로 이 6가지가 다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은 어제 출국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 대통령이 어디서 출국했느냐까지 밝혀줘야 되나요? 꼭 아시고 싶으세요? 대통령이 어디서 출국했는지까지? 그거는 의도적으로 감춰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성남 비행장, 서울 비행장에서 출국했다는 거고 미 8군 비행장에서 출국했다는 거고는 완전히 다른 뉴스가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군 기지에서 출국했다는 사실하고 서울공항에서 출국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같습니까? 때로는 감춰야 될 때도 있겠고 때로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랄까요 고의 약간 좋지 않은 이유로 감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문기사가 왜 육하원칙을 이렇게 잘 사용하냐면 이 6가래를 갖고 접근에 들어가면 대중들이 보통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이 6갈래의 것을 갖고 왔어요. 이 밖에 더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은행장으로서 이런 거 좀 더 보완하세요 하고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금방 떠오르세요? 빨리빨리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6가지는 기본이고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추가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6갈래만 얘기해 줘도 충분히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따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없어도. 그러나 생각할 때는 6갈래의 축을 갖고 생각하자는 것이죠. 대중들이 거듭 강조합니다. 왜 신문기사에 많이 쓰이는가? 이 6갈래가 대중들이 알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궁금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펼쳐나가는 도로들이니까 그 6가지의 도로들을 챙겨보자는 얘기입니다. 막상 신문에는 이 6가지가 다 쓰이지도 않는다. 맥락에 따라서 그냥 과감하게 일부러 빼는 경우, 물론 좀 너절한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꼭 써야 될 것들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고급지, 민족의 무슨 정론지라고 하는 그렇게 자칭 얘기하는 신문들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빼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기사를 읽을 때 얼마나 깊게 읽어야 되느냐도 사실은 여기에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건가 아니면은 실수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뭐가 있는가 하는 걸 따지는 것도 신문을 읽을 때의 가장 기본이고 또 상대를 사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을 판단하는 미래의 사업자를 판단하는 데서도 이 6갈래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시작해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다각적인 사고입니다. 최소한 6개의 축을 검토했을 때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상대가 이 사람이 다 한 번씩 다 생각해보고 왔구나 하고 신뢰를 갖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이 없잖아요. 하는 순간에 상대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죠. 뭘 팔겠다는 겁니까? 그럴 때 맞다 빠졌네. 부안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아니 지금 남의 귀한 돈 빌려러 와가지고는 아 맞다.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맞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빌려주냐는 겁니다. 여기는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6갈래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발상을 펼쳐나갈 때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는 거, 이 육하원칙을 잊으실 리는 없죠. 이 육하원칙을 갖고 생각을 쭉 펼치되 막연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측면으로 따져보고 공간적인 측면으로 주체의 측면에서 대상의 측면에서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도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입니다. 이육사의 광야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연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3년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3년입니다. 그 다음에 4연이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거든요. 그 다음 5연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5문장입니다. 5연으로 된 5문장을 한 문장을 3줄씩으로 이렇게 3행씩으로 나눠 갖고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같은 경우에 1년의 경우에 까마득한 나래로 시작합니다. 이게 신화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처음 열리고 했으니까 신화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희한한 시죠. 광야는 이거 무한 공간인데 이 무한 공간은 무한한 과거의 시간, 신화의 시간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무수한 시간이 지나서 4연 지금 눈 내리고 하는 겁니다.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고 5연이 되면 다시 천고의 뒤에 그랬습니다. 천고는 까마득한 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다시 천고의 뒤에니까 이거를 딱 해서 그러면 우리의 광복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노래를 부르는 날은 다시 이렇게 먼 미래가 된다는 거냐? 좀 이상하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죠. 이 시간적인 스케일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시 속에서 말하는 보통 시적 화자, 시적 자아라고 하는데 이 시적 자아가 말하는 것은 까마득한 시간서부터 지금 눈 내리는 이 순간서부터 다시 먼 미래를 떠올리는 그야말로 머릿속에서 천문학적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사고의 소유자예요. 이 소유자한테 지금 눈 내리는 것이 그렇게도 길고 그렇게도 정말 힘들고 그렇게도 정말 자신의 무릎을 꺾어야 될 정도의 그런 지금 거를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아주 찰나에 불과한 건데 이 찰나의 아픔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생을 갖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흔히 쉽게 얘기해서 친일하거나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순간적인 그런 어려움에 불과하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시련 지금 수학 능력 시험 학생들이 봤지만 이번에 국어 시험 어려웠다고 지금 확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를 외우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실패가 그건 단순한 실패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이들은 처음 맞이하는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 굉장히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큰 어떤 좌절을 맛보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호방한 머릿속에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어떤 좌절이라는 것은 좌절도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한 공간을 무한 시간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광야의 매력입니다.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보여주는 작품이 광야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제자들한테 이걸 꼭 외우게 시킵니다. 투덜투덜 대자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번 기말 시험도 공개적으로 또 낸다. 외워서 쓰시오.
또는 다 공개된 시험 문제입니다. 다 외워서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먼 세월을 이제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머릿속에서 광야, 무한 공간을 꿈꿔라. 그리고 무한 시간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라. 그거보다 더한 거를 뭘 더 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주석이고 이것들의 것을 가르쳐 줬으면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럴 때 이 시가 이 시간의 축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글도 과거, 현재, 미래로 쓰실 수 있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여러분들의 글, 과거, 현재, 미래로 펼쳐진 것들이 있었죠. 자연스럽게 옛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문으로 봤을 땐 역사의 분야죠. 역사. 자기 앞에 어떤 것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서 살펴보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역사의식. 그래서 이육사 그러면 역사의식이고 모든 무슨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역사의식 하면은 이육사의 광야를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시들도 역사의식을 담은 시가 많이 있는데 이 정도의 무한 시간과 공간을 갖고 얘기하는 역사의식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어시험 보는 데에서도 역사의식 그러면 이육사 빼놓고서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대놓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런 것이다 합니다. 자, 이런 시간적인 흐름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쓸 게 없다고 그래요. 왜 쓸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이곳은 10년 전에는 뭐였죠? 가스안전공사. 네. 그러면 30년 전에는요? 산의 일부, 소래산의 일부. 그러면 300년 전, 3000년 전, 3만 년 전. 네? 바다. 30만 년 전에는요. 다시 산이었을 수도 있겠고. 그죠? 300만 년 전에는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축을 바꿔서 올라가 보죠. 미래로. 이 공간은 10년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시흥, 행복, ABC 타운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100년 후에는요. 1000년 후에는. 자, 여러분들로 바꿔보죠. 5년쯤 후에는 뭐 하실래요? 내년 보면은 이제 모내기 하셔야죠. 책을 쓰셔야 되겠고, 5년 후에는 뭐 하실까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매일매일 사신다는 겁니까? 50년쯤 후에는요? 50년 후에 살아남을 분들이 몇 분 보이긴 합니다. 제가 몇 분 보이긴 하는데 100년쯤 후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혹시 그 이상을 꿈꾸는 분은 여기 계시진 않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종족이 다르거나 다른 외계에서 왔다고 봐야 되니까. 100년 후에는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 8월에 제가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도 중요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매장을, 화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20대들은, 여기 있는 20대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막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 뭐 참전 용사이시기 때문에 이천에 호국원에 모셨는데 사실은 저희 집안이 이제 경기도 개성이기 때문에 실향민의 집안인데 그런 실향민의 아들로서 또 경모공원이라고 그 통일 경모공원 아닌가요? 아니 경모요. 경모공원이에요.
그게 이제 통일동산에 있는 데 있어요. 실향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묘지입니다. 근데 그 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천에 호국원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경복궁으로 갔을 때 간다면은 매장이고 호국원으로 갔을 때는 납골 형식이에요. 네,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집안 내에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 거죠. 아버님의 뜻도 있지만 뭐 뜻대로 다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님 뜻대로는 했는데 이게 과연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하면서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남은 인생들은. 그래서 모내기를 지금 하고자 이제 다시 인생의 모내기를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인데 시간의 측면에서는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 같은 거 부딪히게 되죠. 그 죽음 때문에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가치. 그게 없다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뭐 3만 년 후에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사실 뭘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똑같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식이고 좋은 글에는 이 역사의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역사의식을 갖고 쓸 필요는 없지만 좋은 글이라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봐서 좋다고 막 하고 있지만 사실 아닌 것들 엄청나게 많죠. 지금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뚫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때는 이런 쪽에서 고민한 사람들의 글들이, 책들이 등대가 돼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읽때 항상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읽어야 되죠? 네, 쓰기 위해서 읽는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건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이냐와 관련되니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훨씬 잘 읽혀요.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쭉 시간적인 측면에서 따져보세요. 이게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갔나? 아니면 과거에, 지금 현재 하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미래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전 소설들은 다 한결같이 과거, 현재, 미래예요. 출생서부터 사망까지예요.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현대 소설은 출생서부터 사망까지 다루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다루지는 않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죠. 뒤죽박죽이요. 그러니까 지금 있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소설들은 그냥 그때그때 살았던 것 같아요. 판단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고전 소설의 전개 방식은 시간순으로 쭉 전개됩니다. 그냥. 그러나 현대는 드라마나 영화들 다 시간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바꿔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도가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라고 하는 것 따져보죠. 이제 어디서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 얘기대로 공간적 측면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고 오늘 토요일인데 벌써 3주나 나갔으니까 오늘은 그냥 자체 휴강이다 하고 그냥 집에 계셨다면, 다른 공간에 계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맴돌겠죠. 행동도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실 테고요. 공간이 어떠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신탕 먹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불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만적인 걸로 되죠. 근데 그들은 더한 요리도 먹잖아요. 달팽이도 먹고 특히나 푸아그라, 거위의 목을 졸라갖고 부은 간을 먹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먹기도 하고, 또 일본 같은 데 보니까 개구리 회도 있더라고요. 청개구리 같은 개구리를 회를 떠서 그냥 산채로 삼키는데,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낙지 먹는 것도 그렇게 보겠지만
개구리는 눈도 땡글땡글한 유튜브 같은 데 올려져 있습니다. 전 아직도 그 장면이 그거 왜 봤나 하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꼭 좀 보세요. 같이 고통을 좀 나눠보죠. 한번 꼭 보세요. 아 정말 이런 거 왜 봤나 하고 호기심이 너무 강하면 이것도 문제구나 하는 거 반성하게 되는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공간적인 측면이죠. 이건 사회문화적인 측면이죠. 역사와 이것은 사회하고 문화적인 측면이죠. 사회문화적인 측면. 어떤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면은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다 이해해 주자 한다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개인사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경기도 개성이기 때문에 경기도 개성이 아닌 곳은 전부 타향으로 생각하고 타국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매우 개방적입니다.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저희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고향에서 쫓겨왔는데 이미 타국살이를 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차례 같은 것도 저희는 며느리 뭐 다 한꺼번에 다 절합니다. 다 할 거 없이. 그리고 뭐 설 같은 때도 보면 뭐 12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낮에요, 낮에. 왜냐하면 제일 큰 어른이셨던 큰아버님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는 내가 집안의 제일 연장자다. 적어도 이남에서는 그렇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기 어려우니까 10시까지 오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 10시까지 왔을 때도 집에서 다 무슨 포트락 파티 하듯이 집에서 다 이런 음식들을 갖고 와서 다 모으는 건데 점점 그 시간이 늘어지다가 12시가 마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오.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집이 들어오면 정말 저런 뿌리 없는 집안이 있겠나 하겠지만 저희로 봤을 때는 이미 뿌리가 뽑혔다. 뭘 걱정할 게 뭐 있냐. 내 맘이다. 나 죽은 다음에 니네들 맘대로 해라 하고 하시는 그런 분 앞에서 모든 뭐 제도, 관행 이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 저희 집안은 없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또 뭐 생각하는 거랑 여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집안에 무슨 행사 같은 것들이 무슨 제사 같은 거 그런 거 가급적 다 없애자는 겁니다. 다 한꺼번에 오시라고 해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제일 먼저 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런 무슨 장손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아버님 그거는 그래서 너는 네가 있을 때는 네 맘대로 해라. 난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식이 돼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이제 진짜 관행이 됐기 때문에 관행을 중시하는 장손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되돌릴 만한 지금 명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해오던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할 말이 생겼죠. 큰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 왜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느냐 하고 얘기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과 공간인데 이러한 시공간은 사람의 운명도 많이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글 중에 봤더니 평촌에 있는 것보단 여기 오는 게 와서 있는 게 좋아서 했고 애들이 이쁘게 잘 컸다라고 하는데 이쁜 아들 잘 네. 어디에 와서 사느냐, 어디에서 일하느냐,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어디에서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의 문제죠.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죠. 동학난이라고 하다가 동학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죠. 주체를. 이거는 뭐 광주 항쟁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엔 사태였죠.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이 주체를 보는가 하는 것이죠.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친위 쿠데타인 경우도 있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그런 쿠데타도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 같은 경우도. 주체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되지 않죠. 과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막 유흥업소 같은 것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은 사장인데 뭐라고 그러죠? 바지 사장. 보면 사실은 주체가 아닌 사람은 앞에 내세워가지고 범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지 사장을 붙잡아 놓고 난 다음에 할 일 다 했다고 한다면 이건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또 얼마든지 양산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건데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죠. 사장의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겁니다. 오히려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그 자체가 더 큰 범법을 용인하는 체제입니다. 시스템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 따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따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대상의 면도 있죠.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우리는 뭘 판다고 하면 보이는 것만 판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보험 같은 것도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들을 땐 쉽고 받을 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물건을 팔아서 주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파는 거 다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렇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체도 보이는 주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주체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있죠. 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 펼쳐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자, 대상의 특성은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제일 만만한 게 나이죠. 너 몇 살이야? 뭐 이러고 따질 때 상대.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시죠?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만만하게 상대 파악하는 데 쓰는 도구들이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부분의 효율성도 있지만 이것 갖고 하다 보니까 대상을 잘못 파악한다고 하는 거죠. 이리끼리 문화. 그래서 무슨 3대 무슨 우리나라 3대 무슨 뭐가 있다 그러죠? 무슨 향후엔이 뭐 전후엔이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상을 대상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당장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항상 우리가 남이가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끊임없는 어떤 아주 견고한 그런 카르텔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고 그러면 대상을 뭘 갖고 파악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제일 만만하긴 이게 만만한데 그러면 상대를 뭘 갖고 파악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알죠? 상대를? 나이, 몇 살, 뭐 본 적 어디, 학교 어디, 어디 뭘 하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뭘 갖고 파악하죠? 사실 또 막연합니다. 이게. 제일 만만하고 평범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이것들이 문제가 된 것들이죠. 옛날 무슨 책들 보면 무슨 어디 사람이다 하는 거 나오거든요. 항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 같은 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넓은 땅에서는 그 움직이지 않는 지금처럼 뭐 이사 같은 게 자유롭게 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죠. 어느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도 있지만 자칫하면 지역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시는 할 수 없거든요.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단점들이 장점을 압도하니까 이런 거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다. 그러나 갖고 있는 장점은 있다는 거고 장점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걸 자칫 장점 강조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럼 달리 뭘 갖고 대상을 파악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실래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뭘 갖고 파악하셔야 되죠? 예? 뭘 갖고 파악하죠? 첫인상은 그러면 좋은 건가요? 장점만 있는 건가요? 사기꾼들은 첫인상이 다 좋습니다. 첫인상이 나쁘면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첫인상이 나쁜데 사기당하겠다고 하신다면요, 뭐 작심하고 일부러 그렇게 슬라이딩해서 들어가신다면요 모르겠는데 첫인상이 나쁜 사람으로서 뭐 좋은 사람으로서 나쁜 사람이 사기를 잘 칠 수 있을까요? 진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 고수 중에 고수겠죠. 뭘 갖고 파악할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대상을 사람으로 놨을 때는 인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인류를 또 볼 때는 점점 다시 더 어려워지죠. 요즘 얘기하는 인문학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죠. 문학과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대상, 인간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시선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인문학이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문학은 늘 위기였죠. 인문학이 성공했던 적이 언제 있나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파악한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늘 사람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사에서는 신원서판이라고 했죠. 겉모습,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그의 판단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원서판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또 이 대상들이 모여있는 집단, 지자체, 정부 이렇게 대상 파악하기라는 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자칫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토의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뭐 잘나고 뭐 그러더라도 내 등 뒤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다. 내가 못 보는 면들은 항상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못 보는 면들이 항상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 순간에 그 외의 것들은 집중 안 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것들을 좀 제대로 봅시다 하는 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집단지성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다 엉뚱한 짓들을 하면 중우정으로 빠지게 되죠. 바보들이 모여 있어갖고 도저히 함께 하면 할수록 정말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집단지성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우리들이 집단지성으로 돼서 이 문해의 글방에 정말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우정이 돼갖고 맨날 여기 와갖고 뭐 참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뭐 했지? 집에 갈 때 항상 좀 괴롭고 내년 봄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마취되고 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대상에 대한 판단은 늘 고민스럽습니다. 오히려 뭐 다른 뭐 동물이나 이러면 이게 좀 그나마 좀 낫죠.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 지금 중이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지금 어렵잖아요. 중이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농담. 북한이 중이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중이를 통제할 능력이 북한군한테는 없다. 그들이 뭐 아무리 핵을 쏘고 하더라도 중이들은 다 살아남을 거고 그들을 도저히 통제 불가능하다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그래서 중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모든 게 다 통일된다 하는 얘기까지 누가 하던데 그런 핵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되는데 그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아이 파악 안 되는 거죠. 스스로도 사실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묻고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다. 방법의 경우죠. 이거는 이제 보세요. 이건 단기적인, 이게 이제 서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시간하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섞어서 설명하고 드릴게요. 시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방법도 있고 장기적인 방법도 있겠죠. 시 외우라고 하면 정말 저항이 심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장기적인 걸 끝까지 참지 못하는 애한테는 시 외우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강요가 돼버리니까. 제 앞에서는 외울 수 있지만 평생 계속 시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때 외웠던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년의 음식 같은 경우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역시 유년의 맛 해갖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반면에 난 보리밥이라면 죽어도 안 먹는다. 어렸을 때 정말 너무 많이 먹었다. 하고 전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 장기적, 다시 단기에서도 장기와 단기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방법의 경우에 어떤 방법이냐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이 어떤 방법에서 이제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다시 육하원칙을 펼쳐보라 하는 겁니다. 요때, 요 축에서 다시 육하원칙을 펼쳐보세요. 이게 육하원칙이잖아요, 전체. 하는 순간마다 계속 육하원칙을 펼쳐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도 건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뭘 쓸까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맴맴 계속 돌다가 에이, 아무것도 안 돼 하고 나서 그냥 끝이는 것보다는 여기서 육하원칙을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또 어떤 공간에서 할 것인가, 또 누굴 대상으로 이 방법을 시도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처음에 육하원칙을 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1단계, 2단계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다시 또 계속 육하원칙을 계속 복잡하죠. 이렇게 되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 과정을 즐기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메모하듯이 쭉쭉 펼쳐보시고 다시 옆에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걸 붙이셔서 A4 용지 같은 걸 붙여가시면서 계속 생각을 펼쳐가면 점점 흐뭇해집니다. 아,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오다니. 흐뭇해지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 독자적으로 머릿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6갈래를 계속 하셔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계속 어떻게를 동일한 걸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왜 3단 점프 뭐 이런 것처럼 한 번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안 팔린다.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디자인을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행이 안 되죠. 디자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디자이너를 해외에서 이렇게 유명 디자이너를 세계적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 아니면 자체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키워? 아니면 숨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발굴해? 이게 어떻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디자이너를 갖다 할 때 해외에서 누구 데려오기로 했다면 이 해외 디자이너한테는 어떻게 연락하지? 우리 자체적인 현대자동차 내에서의 어떤 그런 내부 인력을 활용할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다른 데다가 무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물어볼까? 아니면 헤드헌터를 통해서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계속 가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2단계에서 이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쭉 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심층적인 겁니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6갈래를 펼치세요. 웬만한 것은 다 걸려들게 됩니다. 충분히.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누구를 위해서냐라든지 약간씩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거는 관련되는 책들을 보시면은 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육하원칙으로 정리가 안 되네. 좋습니다. 그런 거 하나 덧붙이시면 그게 중요한 플러스 알파입니다. 또 자기만의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6갈래 깔아놓으면 적어도 체계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너무 미흡하다든지 하는 생각은 안 하게 됩니다. 일단 다각도로 다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판단한 다음에는 다시 한 단, 두 단, 세 단 뜨기를 계속하라는 거죠. 그러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심층적이 되는 거죠.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펼칠 때 아까처럼 쓸 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 3년 후, 30년 후, 300년 후 생각하는 식으로 시간적인 걸 떠올리는 식으로 또는 공간적인 거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때 다른 공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지구 반대편은 뭘까요? 밤이죠. 밤이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금 서로 키스를 하고 온 사람들은 대충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70억 인구 중에서. 아니면 잠꼬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전 지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눈은 여기는 지금 밝지만 저 지구 반대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북반구인데 지금 남반구는 어떻게 되죠?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일 거 아니에요. 사고가 조금씩 자극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 지금 다른 곳. 그리고 다른 곳 다시 지금 여기. 지금.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기본적인 6갈래를 펼치고
다시 육하 원칙을 또는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파고들고 하는 심층적인 사고를 펼치신다면 어떠한 주제든지 쓸거리는 나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